오늘만 버티면 일주일이 끝날 줄 알았더니만 내일 수업이 있네요. 자, 교재는 이제 165페이지 펴보시고요. 뭘 볼 거냐면 여기 보면 전속으로 의뢰받은 우리 사장님의 권리를 좀 볼 거예요. 권리 볼 건데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보도록 합니다. 요거 설명드리고 밑줄 긋고 전속으로 맡았습니다. B라는 사장님이 사장님만 믿을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팔아주고 그러면 중개보수는 내가 90만 원 드릴게. 꼭 좀 팔아줘 뭐 이렇게 맡긴 상태인데 배신을 했어요. 다른 부동산에 또 내놓은 거예요. 이건데 그래서 팔렸어 진짜. 그래서 팔렸다고 전화까지 와.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배신감을 느끼죠. 근데 B가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팔리긴 했는데 자기가 해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개보수 달라고는 할 수 없어. 자기가 계약으로 이끌었을 때 보수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보수 달라고 할 수는 없는데 배신자죠. 말을 이렇게 했는데 뒤집었으니까.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팔렸으니까 이럴 때는 배신자. 그러니까 위약금 줘 할 수 있어요. 근데 위약금 얼마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약속한 복비만큼이에요. 90만 원만큼. 그러니까 B 관점에서는 자기가 누구를 붙여서 거래가 됐을 때는 중개보수 명목으로 90을 받는 거고 이렇게 된 경우는 중개보수는 아닌데 위약금 쪽으로 90을 받는 거예요. 그럼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거래가 되기만 하면 자기가 성사시켰든 남이 성사시켰든 어떻게 해요? 90만 원 벌죠. 그래서 전속은 일반에 비해서 보수 확보가 잘 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은 사장님 이거 팔아주면 나 90 줄게. 일반일 때는 뭐예요? 또 다른 데 내놓을 수 있죠. 그래서 거래될 수 있죠. 그래버리면 중개보수 달라고 못하죠. 일반은.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일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그래서 일반의 경우는 보수 확보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케이스가 전속으로 맡았을 때 사장님이 갖게 되는 권리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165페이지 가보시고 자 165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2번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기억번이 있어요. 거기 세 줄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유효기간은 좀 이따 설명드려요. 전속개혁공인중개사 외의 다른에다 동그라미 딱 치셔야 돼. 제가 칠판에도 지금 제목을 다른이라고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케이스는 다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다른 개혁공인중개사한테 중개를 의뢰를 또 했더라. 그래서 거래가 됐더라. 이랬을 때는 지급해야 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위약금조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케이스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3번. 유효기간이에요. 유효기간은 그게 약속시간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땅을 좀 찾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1년 안에 땅을 좀 사달래. 근데 그게 특정 지역을 지목해요. 뭐 제기동이다 해서 거기에 물류 창고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땅을 조금 구해달라. 기간은 1년 주는 거예요. 1년. 그 1년이 바로 유효기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세를 좀 구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 저쪽에서 지금 집에서 나올 그 때가 한 달 안에는 나와야 되니까 한 달 안에 이사를 갈 그 전셋집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그 한 달이 유효기간이에요. 유효기간, 약속시간이다. 근데 유효기간에 대해서 전속으로 맡았을 때 아무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첫 줄에 있는 것처럼 또 3개월로 봐요. 그래서 3개월간 유효기간이 된다. 그게 첫 줄이에요. 근데 만약에
뒤에 나온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랑 의뢰인 사이에 얼마든지 다르게 약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1년 할 수도 있고요. 2달 할 수도 있고요. 6개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강화되어 있는 땅을 팔아달라고 그래. 근데 6개월 이내에 좀 팔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유효기간 얼마예요? 6개월이다. 이렇게 되지. 근데 그 말이 없어. 아무 그런 얘기가 없어.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얼마예요? 유효기간 3개월이다. 그 뜻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2번에 있는 박스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2번. 자, 기억번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특정 부동산 사장님한테만 내놓는 거 맞고요. 니은번은 틀린 거 아시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3개월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린 거. 자, 디귿번은 지금 설명 안 드린 거죠. 이거예요, 이거. 전속으로 맡았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이때는 말로 하시면 안 돼요. 문서. 그리고 그때 최소한 2주일에 한 번 이상은 보고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전세 놔달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전속으로. 근데 전세 물건 그게 괜찮은 물건인데 소개를 다 했는데 손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공통된 게 있어요. 물건 좋은데 좀 비싸다 하면서 좀 싼 걸 자꾸 찾는 거야. 그러면 전속으로 내놓은 사람의 전세 가격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속으로 맡은 사장님은 그 내놓은 주인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사장님이 다 좋은데 사람들이 조금 비싸대. 가격을 좀 조정하면 안 될까? 이거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책임 있게 중개활동을 해서 전세 놔줄 거 아닙니까? 그게 이거예요. 4번.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고 보고할 의무다. 지금 디귿번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디귿번 맞는 거죠?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문서라는 걸 잘 물어봐요. 자, 리을번요. 거기 보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상물을 갖다가 그죠? 지금 팔아주고 뭐 이렇게 된 거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거죠. 근데 처음에 전속으로 맡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배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의뢰인한테. 그래서 위약금 물어라. 얼마만큼의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만큼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니까 리을번도 맞죠? 틀린 건 몇 번에? 니은 하나 틀렸죠? 답은 몇 번? 4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 여러분 교재는 170페이지 가보세요. 170페이지. 아까 그 지붕에 비센 거 제가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그게 이제 설명 의무인데 이게 부동산 사장님의 의무 중에 가장 핵심적 의무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설명 의무라는 것은 팔아주세요 그랬을 때 요 살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 사람한테. 이게 확인 설명이에요. 전세 얻을 사람한테 요 집이 어떤 상태다, 빚이 있다 없다, 얼마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 요걸. 자, 그걸 볼 텐데 우리 교재에서는 자 170페이지 보십니다. 그 170페이지 보시면 회색 바탕 박스가 있어요. 거기를 볼 거예요. 25조라고 써져 있죠. 동그라미 1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다 이따 질문 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중개 의뢰를 받을 경우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해서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겠다. 요게 확인 설명 의무예요. 요게 이 조문만 딱 밑줄 그으시면 돼. 그럼 다시 봐봐요. 자, 질문. 누구 보고 설명하라고 돼 있나요? 법은 누가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법상. 사장님이요, 사장님. 첫 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서 끝에 가서 근거 자료를 뭐 제시해야 된다 하면서 설명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공은 의무까지는 없어. 그렇지만 해줄 수 있어. 요 집은 빚이 2억이 있어요 라고 설명해 줄 수는 있어. 의무는 아니지. 의무는 누구의 의무? 사장님 이렇게 되죠. 이걸 뭐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자연스럽게 아시게 돼요. 자, 중개보조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아까 요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서너 시간 받고 지금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때요?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요? 뭘 알아야 설명하지. 그죠? 의무가 없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못해. 의무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서도 안 되는 양반이야. 응? 그래서 차이가 나요. 해줄 수는 있어요. 여기는 의무가 아니고 해줄 수는 있고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못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언제 설명해야 돼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지금 한번 잠깐 한번 옛날 회상해 보세요. 설명을 언제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하냐면 계약서 쓰는 날 도장 찍기 전에 막 등기부 막 대장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막 형광펜 같은 걸로 찍찍 그어가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설명하잖아. 기억나십니까 그게? 그게 확인 설명이에요. 그럼 언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도장 찍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도장을 뽑아들어서 막 찍잖아 이제. 그게 바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중개 완성이 뭔데요?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의 마침표는 뭔데요? 도장이지. 그러니까 도장 찍기 전에 설명해야 돼. 다 도장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면 늦어요. 다 도장 찍고 나니까 한다는 소리가 사실 그런데 빚이 좀 많아요.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이게. 그래서 찍기 전에 설명해야 된다. 이게 핵심. 그 다음에 설명사항이 9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읽은 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각호라는 거 밑에 1번, 2번, 3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각호라는 게 밑에 1번, 2번, 3번이 있죠? 근데 자세히 안 봤어요. 왜냐하면 따로 더 길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있거든. 그게 9가지야, 9가지. 자, 별표를 제가 지금 보니까 설명사항 9가지에다 별표 2개 했어요. 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 더 해버려요. 3개 했어요, 지금. 설명사항 9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올해 시험에도 나왔고 내년 시험에도 나올 거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은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이 물건이 이렇소라고 설명은 누구한테 한다? 매수인한테 해야지. 매도인한테는 설명할 필요 없어. 더 잘 알고 있어. 매도인한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다면 누구한테 설명해야 돼요? 임차인. 기본이요, 기본.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별표를 쳤지만 조그맣게 쳤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거기 자세히 써놨지만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 그렇죠? 법조문에 안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빠르게 설명해야 돼.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빠르게 설명해야 된다. 근데 아무래도 남자들이 말이 좀 늦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옆에 있던 그 여자분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 이렇게 빨리 못 읽냐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계약을 한 시간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1시간 이내. 한 40분 정도가 제일 좋지. 40분, 50분 정도 끝내야지. 남자들은 천천히 읽고 앉아있으면 이제 세워라 내워라 2시간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빠르게는 안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하면 좀 빠르게 할 필요는 있다.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막 대장, 등기부 막 보여주면서 이거 뭐예요? 2억 잡혀 있습니다. 막 설명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경험 있으실까요?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정확하게 이런 뜻이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예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예고 노란 겁니다. 뭘 보여주죠? 중요한 서류 3대 서류 등기부. 또요? 대장. 주로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이거 들어보셨나요? 예. 요게 3대 서류입니다. 예. 3대 서류. 요것을 주로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란 거 중요하고. 크게 두 개. 나머지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 미칠 바가 아니지. 그죠? 자, 그러면 어디 가시냐면 이번에 172페이지 가보셔요. 거기 네모 2번에 박스가 있죠. 요게 뭐냐. 설명사항 9가지요. 그럼 9가지 설명사항은 나중에는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암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거지만 사실 요 중에서 주인공에 해당되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밑줄을 그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형광펜으로 칠할 게 2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 나중에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 100번, 1000번 써먹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십니다. 1번은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이거 나온 거잖아요. 이거 상가다 아니면 뭐요 다세대 주택 빌라다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지. 등등등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거 하나만 했어요. 이런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장을 띄면 도시형 생활주택 나와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응? 빌라라고 설명하면 안 돼.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또 잘못 설명할 수 있는 게 근린생활시설인데 보면 빌라처럼 생긴 게 있어요. 한 8층짜리 정도 되는데 원래 빌라는 4층 이하예요. 근데 현실로 보면 겉에서 보면 딱 빌라야. 사람들 살고 있어. 근데 대장을 띄면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설명할 때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설명해야 돼. 다세대 주택이라고 설명하면 안 돼. 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대로 설명해야 된다. 이게 결코 여러분이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실수할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특히 처음에. 그래서 잘 보고 설명해야 됩니다. 대장 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아까도 봤지만 저당권이 핵심. 등기부에 나와 있겠죠. 빚. 설명해야지. 어떤 손님들은 빚이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손님도 있어요. 빚이 조금 꼈어. 그러면 그래도 안 싫대. 그러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빚 의미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임차권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이번에 임차권. 임차권은요 세입자예요. 세입자. 그럼 세입자는 요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세입자가 보증 얼마에 살고 있다 이런 거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까 대출빚이 얼마 있다 이거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거. 그러니까 근저당 저당권은 등기부 보고 조사하고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입자 임차권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조사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이따 봐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예정 금액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10억에 팔아주세요 했으면 손님한테 뭐예요? 이거 10억짜리로 10억에 나온 물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예정 금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광펜을 칠하십니다. 옆에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형광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확인 설명사항이 아까 봤던 정보 공개할 내용, 전속으로 맡았을 때 망에다 올려줄 내용 그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 나는 게 왜냐하면 정보망에 올린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이런 내용을 갖다가 고지하고 알려주는 의미예요. 정보망에 올린다는 게. 그게 설명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설명사항과 아까 공개할 내용이 거의 같아. 같은데 여기 설명사항에는 중개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아까 전속으로 맡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중개보수를 인터넷망에 올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설명할 때는, 확인 설명할 때는 이거 계약되면 중개보수 120 주셔야 됩니다 라고 미리 얘기하라는 뜻입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요. 도장 찍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형광펜 칠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중개보수 나온 거 뒷부분.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운 거, 용도 지역 같은 거 설명. 여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 조금 논쟁이 되는 게 그런 것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도시가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또 안 좋아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덕션 원하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전세 구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벽면 및 도배 상태. 특히 여기서 도배는 잘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새로 거의 할 거니까. 그런데 벽면은 문제가 많이 돼요. 빌라 같은 거 소개할 때,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그런 경우가 참 거의 없는데 빌라, 다가구 이런 거 소개할 때는 벽면 누수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돼요. 얘기 안 해줬죠. 있는데도. 그러면 나중에 골칫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픈해서 있다면 잘 조사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벽면. 빌라 같은 경우는 균열 누수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환경 조건에서 뭐 일조량, 소음, 진동, 여기도 보면 볕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도 설명해야 돼. 그 다음에 8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그죠? 지하철역으로부터 뭐예요? 5분 거리. 괜찮나요? 5분 거리 정도면?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10분 걷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과장성 광고가 있고 뭐 그러긴 합니다. 우리 대학 동기놈이 옛날에 겪은 일인데 저를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신림역 쪽인데 여기요 여기. 근데 그 사무실은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온라인 아파트 전세 물건이 있었는데 그 전세 물건은 요 언덕백에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 온라인 걸 보고 전화를 하고 가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물건 보러 온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러니까 사무실에 딱 도착했어. 그랬더니 물건 이제 보러 왔으니까 잠깐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차를 하나 딱 이렇게 대기시키더래. 그래서 차를 타고 슝 가서 구경했어. 그랬는데 뒤에도 산이 있고 그래서 환경도 괜찮아. 마음에 들었어요. 싸고 직장 다니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시 또 슝 타고 내려왔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계약서 도장을 콱 찍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잔금 치르고 이사 들어온 날이 됐죠. 트럭으로 이사를 가니까 가서 여기 짐 풀었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출근합니다. 쫄래쫄래 출근했어. 역 가서 갔다가 그때까지도 인식을 잘 못했대. 자 이제 퇴근합니다. 내려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멀었나? 이러면서 한참 올라가는데 길도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이렇게 통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미로 같은 거 한참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잘못 얻었구나. 그때 알았다는 거죠. 이 부동산 사장님이 아주 일을 잘 처리한 거죠. 응? 여기서 만약에 차를 대기시키지 않고 자 그러면 집 보러 가실까요? 해서 걸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걸어갔다고. 아직도 멀었어요? 한번 물어보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죠? 이건 안 된다. 그렇지만 또 보자고 했는데 또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 좀 싸가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하는 거 갔는데 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끝이죠. 그 사장님이 이걸 처음 이런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니까 딱 차를 대기시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9번 별표 형광펜 이렇게.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뭐요? 종류하고 세율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세금 얘기해 줘야 돼요. 세금. 세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배우는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 무슨 과목일 것 같아요?
6과목 있잖아. 제일 중요한 과목. 어떤 거야? 아니,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하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과목은 민법 아니고요. 세법하고 공법 두 과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중개사법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개사법은 핵심이 두 가지요. 하나는 뭐냐면 중개보수. 그거 하나. 질문 들어오는 게 두 번째. 행정처분. 어떤 거 얻어맞냐 이거. 끝. 관련이 없어요. 민법. 아무 관련이 없어요. 공부할 때 1차 과목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민법이 2차 과목이 들어왔어 봐. 아무 영향이 없어요. 사실은. 어렵기는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좀 유식해질란지는 모르겠어. 뭔 소용이 있어 이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시법, 등기법 특히. 법무사한테 맡기면 되잖아. 에? 뭐 어쩌자고 하는 거야 지금. 에?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근데 공부 아니고 진짜 중개활동할 때 필요한 과목은 세법하고 공법이. 근데 아파트만 해, 오피스텔만 해, 공법도 필요 없어 이제.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건 세법. 뭐 세금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양도세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별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응? 그 세법이 시험 문제 볼 때는 몇 문제 나오더라. 뭐 열 몇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격증 따고서도 매년 바뀌잖아. 그러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공부도 하고 알아보고 바뀌는 거 알아두고 이렇게 해야지 손님을 상대할 수 있고 손님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지. 평생 해야 될 게 세법이에요. 세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거 공법보다 세법이 더 어려워 보여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세무사들도 요새 보면 뭐 주택임대사업자라든지 뭐 등등등 관련돼서 이거 막 저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막 상의하고 상담하고 그래 보면 자기들도 복잡해서 모르겠대요. 그 정도까지 갔어요. 그럼 이건 좀 문제 있는 거죠, 솔직히. 옛날보다 세무사들도 자신 없어요. 자, 그 동그라미 9번이 설명사항 중에 세금이 들어가는데 모든 세금이 아니죠. 어떤 세금을 설명하라고 돼 있죠? 취득 관련 조세. 취득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 취득 관련 세금.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취득세지. 취득세 1.1%, 취득세 상가에서 4.6%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 중과돼서 8%, 취득세 중과돼서 12%. 취득세 중과제도를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취득 배우셨나 벌써? 근데 취득세 중과제도 참 이거 빨리 손봐야 됩니다 이거. 요것 때문에 거래가 많이 죽었어요. 그럼 취득세 중과 12%면 10억짜리면 취득세가 1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1억짜리 취득세 끔찍하죠. 물론 다주택자일 때 전제 아니면 법인일 때 그런 건데 어쨌거나 이건 어마무시하죠 이거. 그걸 설명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취득세, 취득 관련 조세. 그러면 요새 많이 문제가 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설명할 조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갖고 있을 때 그 관련된 보유 관련 조세죠. 그러니까 어떤 세금을 얘기해 주라고 돼 있어요 지금. 취득, 보유 아니고 재산세 이런 것은 설명할 조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설명할 의무가 없지. 그렇죠? 근데 이제 재산세 얼마쯤 나와 이런 얘기 막 흔히 막 나오거든. 그러니까 또 주인한테 들어서 뭐 얼마 나온다고 얘기도 해주고 뭐 재산세 뭐 7월달 나오고 9월달 나오고 1년에 2번 나오는 거 그런 것도 또 뭐 대부분 알지만 근데 어쨌든 시험 보실 때는 아니야 이것들은. 더 중요한 거 양도소득세. 이번에 양도세 비과세 그 기준을 좀 높였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제일 중요한 세금은 요즘 양도소득세예요. 세금은. 근데 설명할 세금 조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설명해 줄 조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치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만 여러분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셔서 배우시잖아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아는 체 해주셔야 돼. 물론 나중에 세무사 붙여주겠지만 여러분 그냥 양도소득세 얼마 나올까에 따라서 매 돈이 팔고 안 팔고가 결정이 돼요. 도장 찍고 안 찍고가 결정되는 건데 여러분이 양도세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세무사하고 상담하라고 그러고 그 아는 체 안 해주면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부동산 상님을 잘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얘기해 줘야 돼.
그렇다고 정확한 것을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세무사한테 떠넘기기 전에 대충은 한번 얘기는 해주는 필요는 있다. 근데 그것은 영업을 위한 것이지 그게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지. X. 요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9번이 별표했죠. 9번하고 위에 3번 두 개. 이 세금 얘기도 아까 전속으로 맡았을 때 정보 공개할 그 의무 있죠. 전속으로 맡았을 때 망에 올릴 그 내용 중에는 여기 양도소득세, 여기 취득세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세금. 그러니까 설명사항에만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171페이지로 가보셔요. 앞쪽 페이지입니다. 자, 근데 아까 설명사항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설명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임차권이 있었어. 세입자.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렇지만 보증금 얼마에 살고 있다, 계약기간 언제까지다, 월세는 얼마다, 요거 설명해 줘야 돼. 누구한테 설명해 주게 되냐면 매수인 쪽에다가. 아니면 매수인이 아닐지라도 뒤늦게 세입자로 들어가는 사람한테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일 때, 전세 계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해 줘야 돼.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 그럼 그걸 어떻게 조사해야 돼? 어떻게 알아서 얘기해 줘야 돼?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주인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171페이지 제일 위에 세 줄이에요. 171페이지 제일 위에 세 줄인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자료 요구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세 줄 밑줄 그으시고 읽어볼게요. 자, 개업공인회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막 이게 등기부에 뭐 이런 데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중개상물의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 등에게, 자, 요 둘째 줄에 보면 매도, 임대, 의뢰인 등, 여기는 밑줄 긋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형광펜으로 칠하셔야 돼. 누구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냐, 이걸 아셔야 돼.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 등에게 셋째 줄 해당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 사장님이요. 둘째 줄에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 그렇죠? 매도인 쪽에, 그렇죠? 주인 쪽에, 임대인 쪽에 이렇게. 그러면 주인들이 이제 우리 세입자 3명 있고 보증금을 합쳐서 뭐 2억 얼마고 월세는 합쳐서 얼마고 계약기간 언제까지고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 정보를 줘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팔아주거나 할 때 이게 가능할 수 있지. 그 정보를 안 줘버리게 되면 상대방한테 얘기를 갖다가 어떤 걸 얘기해줘요. 그래서 협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주인들 입장에서는 귀찮게 생각해서 잘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으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설득해서 정보를 받아서 얘기해 주는 게 좋고, 더 나가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보증금이 진짜인지 계약기간이 진짜 맞는지는 그 세입자들한테도 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 또 가짜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가서 조문에는 없지만 그 세입자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죠. 여기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때 그 자료 있잖아요. 자료 위에 자료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료 요구권 제일 위에 제목에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세입자 글자 써두시고 세입자.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게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서 취직을 하시든 창업하시든 제일 먼저 부딪힐 것이 이걸 겁니다. 이거. 등기부는 안 나오는데 세입자가 얼마에 살고 있는지, 그 집을 누가 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끼고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내보내고 살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 세입자가 몇 명 있고 본인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이게 중개가 가능하죠. 그런 것들은 주인한테 정보를 얻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밑으로 가시면 가로 3번에 신분증 제시 요구권이라고 돼 있죠. 이 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권리라고 자꾸 쓰는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여러분이 뭐 경험이 있으시면 계약하는 날 뭘 갖고 오라고 안내하던가요? 신분증하고 도장. 도장은 막 찍으려고 하는 거고, 신분증은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신분증 도장. 그러니까 계약하는 날 딱 가면 사장님이 제일 먼저 신분증 도장 가져오셨어요 해가지고 그걸 받아두잖아. 그 도장은 나중에 마지막에 찍을 거니까 딱 도장은 딱 찍을 곳에 이렇게 올려놓고 신분증 갖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할 거예요. 분명히. 뭘 하냐면 전날 써뒀던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돼.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그 신분증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주민등록번호를 막 입력을 시킨다고. 응? 그게 지금 처음에 손님 와서 앉혀놓고 차 내드린 뒤에 그거 하는 거예요. 말 시키면서 이거 해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가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출력을 하지. 출력을 해서 이제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쭉 이렇게 쭉 깔아놓고 신분증 아까 받아놓은 거 있죠? 신분증 받아둔 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계약하는 그 상대방 맞는지를 갖다가 확인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신분증을 받아둔 것을 바꿔서 이쪽 매도인 쪽이 갖고 온 신분증은 매수인한테 주고 매수인 쪽이 가져온 그 매수인 쪽 신분증은 매도인한테 주어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이름이 맞는지를 교차해서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려고 가로 3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진짜 계약서에 나온 그 사람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신분증이 없으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신분증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법조문에 없었는데 들어온 게 얼마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법조문에 없어도 다 그렇게 했지 뭐. 그래서 저 신분증 가져오시고 좀 줘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줄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지, 한 번도. 그렇지만 이제 법의 근거가 있어야 이제 나중에 다툼이 없을 거니까 법의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인 거지. 응? 네, 별거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175페이지. 175페이지 보시게 되면 확인 설명을 끝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계약서도 쓰면서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도 같이 써줘요. 그래서 175페이지 보시게 되면 법 25조 조문이 있습니다. 25조 동그라미 3번이에요.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나요. 나머지는 어디에도 밑줄 그으시면 안 돼. 필요 없으니까. 자, 동그라미 3번 보십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그렇죠? 아까 확인 설명을 끝내면 미리 전날 써놨던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를 출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출력해서 같이 써주는 거예요. 자, 계약서를 작성한 때 1항에 따른 설명사항이 9가지 있었죠.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 서면으로 작성할 때 그 서면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 서면의 이름이 확인 설명서입니다. 그 확인 설명서가 밑에 가시면 그 박스 안에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규칙 제16조 나온 거 있죠. 그 확인 설명서의 서식이 거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있죠. 요게 확인 설명서입니다.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이게 또 그 서면입니다. 이게. 자,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하고요. 당사자 양쪽이 다 준다는 뜻입니다. 셋째 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본이 됐든 사본이 됐든 전자문서를 갖다 어떻게 해요? 보존해야 되겠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3년입니다. 아까 전속중개계약서도 몇 년간 보존? 3년. 여기 나와 있는 확인설명서도 3년간 보존이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확인설명서는 이게 원본, 사본,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했죠. 그게 뭐냐면 중개업소에 가면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요. 컴퓨터. 근데 사실 모니터는 보이는 거고 이 하드 여기 저장 장치에 그게 있을 거예요. 저 전날 이렇게 확인설명서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전자문서예요. 그 저장을 눌러놨겠죠.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지역 정보망 사이트에서 거기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전자문서예요, 그게. 그걸 보존해도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그것을 갖다 쭉 출력을 하죠. 아까 이제 계약서 쓰면서 보여주면서 이제 거기다 도장 찍기 위해서 출력을 딱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존하려면 거기에 보면 그 서면 같은 게 안 들어가잖아요. 전자문서는. 근데
그걸 가지고 보존을 해도 되는데 전자서명을 거기다 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안 하고 출력을 딱 해. 그래서 거기다 마지막에 도장을 꽉 찍게 만들죠. 출력한 거에다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원본.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원본을 갖다가 이렇게 도장 찍어서 그것을 보존하면 돼요. 보통 확인설명서를 몇 통을 출력을 시킬까요? 확인설명서 몇 통? 보통 4통. 왜냐하면 중간에 낀 부동산이 보통 2군데가 많아요. 2군데인 경우가 많아. 혼자서 만약에 했다 하면 3통만 뽑으면 돼. 왜냐면 부동산에서 갖고 있을 게 1통밖에 없으니까. 근데 공동중개를 했어. 다른 부동산이나. 그러면 이 부동산도 갖고 있고 우리 부동산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뭐예요? 하나 더 늘어나죠? 4통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도장 찍혀서 갖고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원본. 4번은 뭐냐면 요걸 갖다가 그대로 복사 뜬 거예요. 그 4번을 복사 떠서 보존해도 뭐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통을 출력을 시켜갖고 공동중개인데도 3통 출력시켜서 저희 부동산은 그중에 하나를 복사를 떠가지고 갖고 있어. 오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보존해도 되고 원본을 보존해도 되고 그리고 복사 떠서 4번을 갖고 있어도 되고 몇 년 동안은? 3년 동안은 갖고 있어야지. 그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요.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이렇게 나오죠.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이게 뭔지도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돼 있죠. 요게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어떤 거냐. 지금 요것은 방금 전에 위에 봤던 건 사무실에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위에 건. 아까 원본, 4번 전자문서를 보존한다는 것은 어디에 보존하는 거? 중개사무실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거의 못 해보셨을 거지만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지만 전자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계약을 하는 사이트가 앱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전자문서로 보존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전자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보존합니다. 그건. 근데 사무실에 보존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보존하냐면 지금 나온 거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합니다. 그럼 나라에서 만든 데이터 센터입니다. 거기에 자동으로 보관되게 돼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그러면 전자계약을 해서 공인전자문서 센터, 데이터 센터에다가 자동으로 보관시키게 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보관이 돼버리면 사무실에다가 원본이 됐든 사본이 됐든 전자문서가 됐든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자계약을 하느냐? 안 해요. 현실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다만 이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문인데 시험에는 뭐예요? 나오죠. 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니까. 근데 그쪽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하나 더. 동그라미 4번요. 요거 하고 수업을 마칠 텐데 거기 보면 서명 및 날인 얘기가 나옵니다. 4번은 잘 보셔야 돼요. 매년 나옵니다. 매년 이것도. 자, 거기 보시면 확인설명서에는 나온 거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이렇게 나와요. 지금 동그라미 4번에 셋째 줄까지 가로 안에 있는 거 무시해요. 지금 일단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인이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어디에다가? 확인설명서에다가.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됩니까요? 확인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자필로 이름을 써요. 서명이라고 해서 휘갈겨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정자로 써도 괜찮아요. 자필이면 돼요. 이게 서명이에요. 그래서 자필 서명을 하고 플러스 뭐 떠야 됩니까? 하나 더. 바로 등록된 도장을 콱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명 플러스 날인이에요. 이게 서명 및 날인이라고 이게. 요게.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법인이다 그러면 가로 안에 거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법인일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겠어요? 법인일 때는 법인이 손이 없잖아요. 손이. 서명 및 날인을 하면 손이 있어야 돼. 도장 찍으려고 해도 손이 있어야 되죠. 누가 서명 및 날인 하시는 거예요? 대표자가. 법인일 때는 누가 대신 날인해 줘야 돼? 서명해야 돼. 대표자가. 분사무소일 때는 누가 서명 날인을 대신해야 돼? 책임자가.
간판 실명제하고 그대로 연결돼요. 법인 간판에는 주된 사무소. 법인 간판에는 누구 이름 들어가고 대표자 이름 들어가고 분사무소의 간판 5개 광고물에 누구 이름 들어가고 책임자들. 법인일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하고 대표자가. 분사무소일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 책임자가. 똑같아요. 암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이렇게. 그런데 가라니까 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를 써줄 수 있나요? 있다고 그랬어요. 의무는 아니지만. 써줬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기다가 내가 썼어요. 그런 의미니까. 내가 책임질 거예요. 잘못돼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서명하고 자필로. 그 다음에 날인하게 돼 있다. 등록된 도장. 소공도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요게 바로 요겁니다. 당해 중개행위를 한 확인 설명서를 써준 소공은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이 뜻이죠 지금. 지금 나온 게 그거죠 지금? 동그라미 4번이죠? 예. 서명 또는 날인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서명 및 날인이죠 지금? 근데 만약에 서명 또는 날인이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하는 거죠. 서명만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날인은요. 서명 안 하고 그냥 도장만 쿡 찍어도 된다는 뜻이죠. 이게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럼 확인 설명서에다가 여기 부동산 사장님이나 소공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서명 및 날인입니까? 미시거든. 둘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다가 서명만 해서 도장 안 찍혔어. 위반입니다. 업무정지사유입니다 이거.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다 도장만 찍었어. 서명 안 하고 자필 서명 안 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하는 이유는 필적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 그러면 사장님이 했는데 누가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자필 서명도 들어가고 필적 감정 해보려고 나중에 문제 되면 그리고 도장도 찍어라 이거지. 둘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안 되고요. 이것만 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